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했던 일본에 대한 이해 1편에 이어 2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료마 땡이라는 일본 사극 드라마를 한글로 더빙한 거를 보면서 왜 일본은 명치유신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체로 달려버렸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연구를 하게 된 점을 독자들과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 발표를 드립니다. 일본의 행운이라는 것은 일본이 뭐 특별한 어떤 위대한 개인이 한 명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 행운이 다른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구로가 금다는 거 훈해가 밴데 흑선이 와서 개항해달라고 무력 시위를 했고 결국 개항은 1865년에 했죠. 그런데 1854년에 그때 개항해갖고 50년 만에 1904년에 거대한 러시아 제국하고 싸워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죠. 50년 만에. 사실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서 개국을 강요했지만은 영토 침탈에 대한 야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포경선이 태평양에서 포경선이 미국의 포경선이 일본에서 좀 뭐 거기 정박하고 뭐 식량하고 기름하고 이런 거 원조 받으려고 그런 거였지 뭐 식민지 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고, 그러고 또 곧 이어서 남북 전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첫 선대로 왔다는 게 행운이다 이거지. 그에 반해서 중국인 경우에는 영국이 홍콩 침략하고 이러면서 영국이 중국을 일부 식민지하고, 한국도 첫 번째 개항하라고 협박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행운 두 번째는 도쿠가와 막부의 수석 강요의 마사히로가, 이 사람이 천혜의 대세를 보니 이게 개국하고는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응해서 일본의 근대화 체제로 나아갈 수 문구로 튼 거는 역설적이더라도 도쿠가 막부의 어떤 수석 강요인 마사히로가 결단한 거고, 일본은 근대화 직전까지 봉건 영주 체제, 즉 260명의 영주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찍 개화에 눈을 뜬 계명 발간대 열었다. 선구자 역할을 하는 다이묘가 있었어요. 그게 사스마의 시마즈 나라키라. 저는 이 시마즈 나라키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 근대사에 이런 다이묘가 있었다는 게 일본한테 엄청난 행운이에요. 이 친구는 늦게 다이묘가 됐는데 뭐 그까지는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난학을 공부했어요. 난학이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 학문인데 일종의 신학문이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갖고 번 자체로 부국 강병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시마즈 나라키라가 일본의 유신상거리라고 하는데 3명의 영웅 호걸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시마즈 나라키라가 키운 사람이에요. 저는 오쿠보 도시미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세이난 전쟁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하여간 두 사람을 키웠어요. 요 오쿠보 도시미치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의 선임자가 되면서 일본 개화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일본의 세 번째 행운은 조슈와 사츠마가 한번 서구 열강하고 전쟁을 해왔어요. 그런데 무모함을 깨닫고 이 칼 들고 싸우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래 군비 확충 차원에서 근대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대외 노선을 급선회해서 개화 문물을 수입에 공격적으로 몰입했습니다. 두 번의 양위 전쟁, 그 양이라는 게 서양의 오랑캐,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를 주로 말해요.
이랬는데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한번 싸워보고 어줍잖게 이겨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극단적인 쇄국의 길을 갖는 우리나라하고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그리고 또 조수하고 사점만은 또 어떤가 하면 사실 이 번이 그 도쿠가 바쿠가 시작될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아들 쪽에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부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없는데 또 이 두 번이 그 무를 숭상하는 그런 그러고 변방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무역하기가 좋았어요. 바닷가에 인접했으니까.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군사력 근대화에 치중해서 군국주의 결국 이거는 또 군국주의죠. 뭐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는데 조슈는 육군 쪽으로 주로 갔고요. 사스마는 해군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제 육군과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서로 더 심한 원수지간이에요. 그 뿌리가 이 조서 사스마 거기 달려 있어서 유래했습니다. 또 일본의 욕 중에 하면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일본의 욕 중에 빠가 바보라 뜻이네. 우리는 바보가 애칭이죠. 야 이 바보야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모멸감 안 느끼죠. 그런데 일본에는 빠가라 그러면은 사무라이한테는 생사 결단을 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무라이는 생과 사가 같다고 본 것 같아요. 항상 죽음을 옆에 두고 있다는 마음가짐이고 인생은 잠시 스쳐가는 것. 벚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죽음을 초월하되 항상 방심하지 않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사무라이의 기본 자세다. 그래서 빠가라는 거는 방심하다가 상대방에게 수치를 당한 자, 그 싸움에서 패배한 자. 그러니까 사무라이 시대는 빠가 소리 들으면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칼을 빼어들어서 사생 결단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 빠가라는 겁니다. 사무라이 사고방식도 중에 패도 칼을 뺏는 거하고 할보가 어느 것이 중문이냐. 칼을 뺏는 게 그 사무라이 수치예요. 할보과 참수 중에 우리나라는 할보가 하는 게 없고 뭐 죄인들은 다 참수하는데 참수하면 더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할보가 명예훼손이고 참수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이래 주로나 저래 주로나 매한가지다.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유학의 성리학의 기본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사무라이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데 집착을 한다고. 사무라이는 죽음이 항상 옆에 있고 죽음 그 자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왜 죽느냐 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치열한 죽고 사는 그 관점이 근대의 여명을 밝혔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 적어도 예전에 했는데 이쇼켄메이가 있습니다. 이쇼켄메이. 이게 지금 또 일본 사람들 열심히 한다는 표현에 이쇼켄메이를 쓰죠. 이거는 뭔가 이런 거 뭐냐면 내 일생에 목숨을 걸고요. 이게 일본의 보편적인 도덕률로 자리 잡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치열함이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향해 있고 그 집단을 벗어나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이게 난정 대하살이죠. 또 일본 고종하고 천황, 메이지 천황하고 비교해보면 둘 다 생년 태어난 연도가 비슷하고 나이도 같다 그래요. 그러고 왕이 된 시점도 비슷하고 천황은 통치를 하지 않아요. 조선의 왕은 만기칠랑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는데 조선은 가뭄이 와도 임금이 석고대죄를 하고 하늘이 죄를 비려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막부한테 뒤집어 씌우고 신성불가침에 천황은 절대적으로 부활을 했죠. 그래서 천황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신표가 되어버렸고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사실 일본에는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국가라는 게 뭐냐. 다이묘가 다스리는 국가가 국가에서 그걸 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인 중앙집권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천황이 등장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조선은 인조 반정 후 300여 년간 서인 노론이 장기 집권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직결되지 못했고 근데 이게 남인들은 있죠. 남원은 주로 남인이 우리 경상도 쪽에 많이
있는데 저희 외가 쪽도 남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취적인 기상이 강해 천중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고 실학파의 주류였던 남인들은 완전히 소외되네요. 한일 합방 후에 일본의 공로 자기 수혜자 중에 스인 계열이 86%고요. 노로는 어떤 경우 약 삼봉 정도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군주에 대해서 신하의 권리가 우선이다. 임금은 좀 약하고 신하의 권리가 강해야 된다. 혹자들은 또 이런 2조 500년이 지속될 수 있는 게 이 군작 신강 삼봉 정도전의 사고가 지배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과 천황, 메이지 천황은 동갑내기고 고종은 경복국 중원의 국력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그 메이지 천황은 그 막 도쿠가와 바쿠의 마지막 그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사실은 나중에 순순히 항복했어요. 그래서 에도를 점령할 때 무예를 입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집장만 하나라 청춘을 보낸 가난한 집 아들이 되어버렸고 메이지 천황은 집안 잘 많아서 대저택, 즉 에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는 부잣집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20년 차이지만은 일본이 20년 빨랐어요. 근대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양이 서양오랑캐. 그거는 우리나라는 별 차이가 없어. 1863년 5월에 시모노스키 포격했어요. 7월에는 사스마하고 영국하고 싸웠어요. 조선은 1866년 7월에 제너럴 샤모노, 9월에 병인 양용, 그 3년이 시작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줍잖게 이겨버렸어요. 일본은 사실은 졌어요, 두 번 다. 그리고 일본은 일전을 치르고 메이지가 적였고 조선은 일전을 치르는 고종이 적이었어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한 궤도였다. 1860년대. 그죠? 똑같았어요. 일본은 이제 서양 오랑캐,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하고 일전을 계기로 근대화의 대장정이 박차를 가야 되면 우리는 잘했다고 척합이 세우고 또 문을 굳게 닫아그라 정반대의 길을 걷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의지는 아닙니다. 뭐 메이지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종은 사실 아버지가 그 서원타파 뭐 하고 뭐 안동김씨 축제하고 이런 거까지 잘했는데 이 양반이 또 어떻겠냐 쇄국 정책에서 근대의 길을 막고 메이지는 계명 영주 그 시마즈 나라키라가 대표적이면서 몇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길을 터준 거야. 메이지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고 고종은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사망에 가로막은 신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메이지는 근대화 붕괴쯤에 즉위했어요. 1867년 10월에 막부의 다이세이 호강 권력을 전부 쇼군에서 천황으로 넘겨주고 1년 만에 왕정 복구가 되고 1863년에 판적봉환 이제 번의 모든 땅을 이제 천황한테 주고 번도 없애버리고 그래가 1871년에야 중앙집권이 되죠. 중앙집권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항상 중앙집권이 때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1871년 7월에 돼야 중앙집권이 됐어요. 이제 고종이 대공으로 실과 친정을 쓰면 때가 1873년 거의 비슷하죠. 이 10년의 그 후 10년의 세월이 근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일본은 또 세이난 전쟁 그 유신 상걸 중에 한 명이 사스마 가고시마 근처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뭐 일본은 이거 진압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자 비숍 여사의 새로운 인식 이거는 이제 연해주의 자치구 프리모르스키로 이주한 조선 사람들은 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정부의 간섭을 떠나 자치적으로 마을을 운영해가는 그곳 주민들은 그쪽 조선 이주민들은 깨끗하고 활기차고 한결같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고국의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그 특유의 풀죽은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의심과 게으름, 쓸데없는 잡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관성은 어느새 주치성과 독립성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주 당당하고 터프한 남자로 변했어. 이 비숍이 연사는 조선을 보고 아마 연해주로 가서 그 이주한 조선 사람들을 보니 이 땅파이더라 이거지. 고국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도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게는 참으로 좋은 시민이 됐을 것인데 참 정부를 잘못 만나서 조선이 저리 됐다. 아마 이렇게 되는. 한국은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나 남국을 극복하고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 건국 60년에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럼 비속 여사의 예언이 실천됐다.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 쓴가 하면은 상투를 짜는 사무라이 보니까 상속 임상 깊은 구절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인용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